2014년 월급쟁이 47,000명이 47,000원씩 노란 봉투에 돈을 담아 건넸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하청 노동자들을 살리겠다는 따뜻한 연대였죠. 그렇게 약자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노란봉투법이 드디어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믿기 힘든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매출 상위 500대 기업에서 정규직이 2.8% 늘어나는 동안 오히려 하청과 외주 노동자 6만 명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축구장 하나를 통째로 채우고도 남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은 겁니다. 기업이 경제 위기로 위축된 게 아닙니다. 기업들은 노조와 싸우는 대신 아예 그 일자리 자체를 자동화, 로봇과 해외로 치워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조를 지키려던 법이 역설적으로 노조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오션 두뇌식당에서 시작된 이 도미노는 백화점 입점 매장을 덮치고 여러분 부모님이 계신 병원 식당을 지나 매일 문 앞에 놓이는 택배 상자 앞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오션에서는 시행 첫날 무슨 일이 있었길래 6만 명의 일자리가 증발한 걸까요? 오늘 노란봉투법이 쏘아올린 진짜 노조의 몰락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사건이 시작된 자리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날짜를 정확히 박아두고 가겠습니다. 2026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바로 그날입니다. 시행 첫날 아침부터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하청노조들이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 앞에 줄을 섰습니다. 우리도 진짜 사장과 협상하겠다. 하나오션은 그날 곧바로 교섭 공고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고에는 한 노조의 이름이 빠져 있었어요. 하나오션이 공고에 명시한 건 거제 통영 고성조선 하청지회 한국분이었습니다. 이건 하나오션 도크 안에서 직접 선박을 건조하는 사내 협력사 노조예요. 빠진 곳은 웰리브지회. 하나오션 안에서 급식, 통근버스, 시설 관리를 맡고 있는 노조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왜 하나오션이 굳이 한 노조만 골라서 공고에 넣었을까요? 뒷배경에 사실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하나오션은 협력사 직원 1만 5천 명에게 원청과 똑같은 비율로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자기 회사 직원이 아닌 협력사 직원에게요. 이 일이 어찌나 화제였는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고 언급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처음 봤을 때 하나오션 입장에서 한번 그려봤어요. 사장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내가 도크에서 같이 배 만들어준 협력사분들 1만 5천 명 챙겼다. 여기까진 내가 인정한 우리 식구다. 그런데 급식 통근버스 분들은 우리 식구라고 한 적이 없다. 하나오션의 머릿속에는 선이 그어져 있었던 거예요. 도크 안에서 같이 배 만든 사람과 식당과 버스를 운영하는 독립회사 직원은 다르다는 선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러니까 시행 이튿날이었습니다. 웰리브지회가 시정 신청을 냈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런 요구였습니다. 우리도 하나오션이 실질적인 사용자다. 우리도 교섭 대상에 넣어달라. 동네 식당형이 어렵게 일한 직원들에게 보너스 한번 나눠줬더니 옆 가게 직원이 그 다음날 찾아와서 저도 같이 일했으니 보너스 주세요 하는 격이었어요. 그런데 옆 가게가 그냥 옆 가게가 아닙니다. 여기서 웰리브가 어떤 회사인지 정확히 알고 가셔야 합니다. 웰리브는 2005년에 옛 대우조선해양 자회사로 출발했다가 2017년에 떨어져 나와 독립법인이 됐습니다. 하나오션 사업장 안에 있긴 하지만 하나오션 자회사가 아닙니다. 별도 회사예요. 규모도 작지 않습니다. 연 매출 1,200억 원, 전국에 50여 개 사업장. 하나오션 거제 도크 하나만 보고 사는 회사가 아니라 파나시아 같은 기업 구내식당, 예천 군청 같은 공공기관 시설관리까지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급식 시설관리 시장의 중견업체입니다. 직원이 하나오션에서 일하는 분도 있지만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오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그림인 거예요. 50개 사업장을 거느린 독립법인 노조가 하나오션 사업장 한 곳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하나오션을 진짜 사장으로 지목한 겁니다. 하나오션은 공식 입장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선박 건조 실적과 무관한 복립사업체에 경영 성과를 공유하라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그렇게 묻고 싶은 게 당연했을 거예요. 그래서 시정 신청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 갔습니다. 2026년 4월 16일 신문기일이 잡혔습니다. 하나오션 측, 웰리브지회 측,
양쪽이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결정은 그날 바로 나왔습니다. 경남 진호위는 웰리부지회의 시정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인용했다는 건 웰리부지회 손을 들어줬다는 뜻이에요. 하나오션이 교섭 공고에 웰리부지회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정확한 의미를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단체 급식과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전국 50개 사업장을 거느린 독립법인 노조의 진짜 사장이 하나오션이라는 판정이 내려진 겁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정확히 37일 만이었습니다. 조선업계가 술렁이었습니다. 산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같은 질문이 돌았어요. 웰리부가 거느린 50개 사업장 중 다른 49곳의 진짜 사장은 그럼 누가 되는 건가? 파나시아 구내식당의 진짜 사장은 누구이고 예천군청 식당의 진짜 사장은 누구인가? 하나오션 한 곳에서만 일하는 노조가 아니라 전국에 흩어져 있는 노조가 하나오션 사업장 한 곳을 근거로 하나오션을 진짜 사장으로 지목하는 게 가능하다면 그 논리는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 건가? 이 질문은 영상 뒤에서 다시 돌아오니 머리 한쪽에 걸어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인용 결정은 4월 16일에 났는데 정작 결정문이 공개되지 않았어요. 심판이 휘스를 분 건 분명한데 왜 그렇게 휘스를 불었는지는 한 달 동안 말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신문기일 후 30일 이내에 통보하겠다는 한 줄 공지만 나갔습니다. 무슨 근거로 인용했는지, 어떤 논리로 하나오션을 진짜 사장으로 봤는지 그 이유가 적힌 종이가 한 달 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겁니다. 결정은 이미 효력을 발휘하는데 그 결정을 지탱하는 논리는 아직 시청자도 산업계도 볼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노동부 지침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지침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서 노동부 지침이 정면으로 무력화됐습니다. 노동부가 그동안 일관되게 깔아둔 기준선이 있었거든요. 식사 시간에 맞춰 조리하고 배식해달라. 이 정도 요구는 일반 지시권이라고 봅니다. 도급계약 안에서 당연히 주고받는 업무 조정이라는 거예요.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못 됩니다. 그럼 노동부는 어떤 경우에 사용자라고 인정할까요? 작업 시간을 원청이 직접 정하고 인력을 어디에 몇 명 배치할지 원청이 정하고 휴게 시간까지 원청이 통제하는 경우, 그러니까 근로조건 자체를 원청이 구조적으로 쥐고 있어야 합니다. 이걸 구조적 통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반 지시권은 안 되고 구조적 통제만 인정한다. 이게 노동부가 채 12년 동안 깔아둔 선이었습니다. 여기서 솔직히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정부 욕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행정기준이 이렇게 한 번에 무력화된 자리가 어디인지는 같이 봐야 합니다. 경남 진호위는 하나오션을 사용자로 인정했어요. 노동부 지침과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입니다.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그 결정문을 진호위가 공개하지 않았어요. 신문기일 후 30일 안에 통보하겠다. 이 한 줄짜리 공지로 끝났습니다. 5월 중순까지는 근거를 모릅니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원청은 동네북이 아니다라고 했고 부산일보는 사용자성 같은 핵심 쟁점을 중앙노동위로 미루는 꼼수라고 짚었습니다. 판단을 한 게 아니라 판단을 미룬 겁니다. 이 장면을 비유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축구 경기 중에 심판이 갑자기 휘스를 붑니다. 한쪽 팀에 페널티킥이 선언됐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판정했는지를 한 달 동안 말 안 해줍니다. 영상 앞부분에서 보신 하나오션 결정도 정확히 그 모양입니다. 휘슬은 분명히 불었는데 근거는 한 달 뒤에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일상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만 받기로 하고 시계 수리점 사장님한테 자리를 빌려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건물주한테 통보가 옵니다. 당신이 이 매장 진짜 사장이다. 그 사장님은 깜짝 놀라죠. 왜요? 묻습니다. 답이 옵니다. 근거는 한 달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앉아 계실 사장님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행정기준선이 한 번에 흔들리는 게 어떤 신호냐?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는 신호예요. 어느 회사든 도급을 줄 때 노동부 지침이 이렇게 깔려 있으니 여기까지는 안전하다. 그 선을 보고 사업을 설계해 왔습니다. 그 선이 한 줄 공지로 사라지면 회사는 도급 자체를 줄이거나 끊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협상하기 어려운 자리는 협상하기 전에 자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행정과 입법이 서로 어긋난 자리에서 그 사이에 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밀려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한 회사만의 일이라면 다행이겠죠? 그런데 법안이 통과되고 공포되던 그 1년 사이 500대 기업에서 6만 명이 이미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500대 기업에서 6만 명이 조용히 사라졌다는 이 숫자, 도대체 어떤 규모인지 같이 따져보겠습니다. 단순한 인사이동이 아닙니다.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에서 고용 형태를 공시한 432개 기업의 외주 노동자가 통째로 줄어든 숫자예요.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 인덱스 통계를 보면 더 또렷합니다. 2023년 72만 4,331명이던 소속 외근로자, 우리가 흔히 외주, 파견, 용역이라 부르는 노동자가 2025년에는 66만 4,845명으로 줄었습니다. 3년 만에 8.2% 감소, 약 6만 명이 빠졌어요. 무엇과 비슷한 규모일까요? 축구장 한 면 관중석에 들어가는 사람이 약 5만 명입니다. 6만 명이면 축구장 하나가 통째로 비는 셈이에요. 한 시즌 끝난 다음 날의 빈 경기장 같은 풍경이 지난 3년 사이 우리 산업 안에서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숫자가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외주만 줄어든 게 아니라 같은 기간 정규직은 오히려 2.8% 늘었거든요. 회사 동기 100명이 같은 회사에 들어왔다고 해보겠습니다. 정규직 동기 3명이 늘어나는 동안 외주로 들어온 동기 8명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누구는 책상이 그대로 있고 누구는 책상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노조를 지키겠다고 만든 법인데 통과되고 공포된 그 1년 사이부터 외주 노동자들의 자리가 가장 먼저 지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요. 왜 이런 비대칭이 생겼을까요? 외주 인력이 어떤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는지를 보면 답이 보입니다. 리더스 인덱스 분석을 보면 외주 인력의 약 67%가 시설관리, 운전, 청소, 구내식당 같은 지원, 보조 업무에 몰려 있었어요. 회사 정문에서 출입증을 찍어주던 분, 사무실 책상 사이를 다니며 쓰레기통을 비우던 분, 점심시간에 국을 떠주시던 분, 이른 새벽 통근 버스를 운전해 주시던 분, 회사를 회사답게 굴러가게 만들어주던, 그러나 손익계산서에는 좀처럼 이름이 잡히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외주가 줄었다는 통계의 안쪽에는 이 얼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종별로 들여다보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가장 빨리 외주 자리가 비어가는 곳은 석유화학입니다. 3년 만에 외주 인력이 34.8%,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정규직까지 5.6%가 같이 줄었어요. 같은 시기에 건설, 건자재 업종은 외주 23.4% 감소, 21만 2천 명대였던 인원이 16만 2천 명대로 깎였습니다. 한 업종이 3년 만에 도시 하나만큼의 외주 일자리를 통째로 드러낸 셈이에요. 그런데 운송업만 다릅니다. 택배, 물류 쪽은 같은 기간 외주 인력이 오히려 11.8% 늘었어요. 우리가 매일 받는 그 새벽 택배, 그 분류장 컨베이어 위의 일자리만 거꾸로 흐름을 거스르고 있는 겁니다. 노조 지키려던 법이 통과됐는데 어떤 곳은 외주를 칼같이 자르고 어떤 곳은 외주를 더 늘리고 있는 거예요. 같은 법, 같은 시기인데 산업의 명암이 이렇게 갈립니다. 이 와중에 다른 길을 택한 회사가 딱 한 곳 있습니다. 포스코입니다. 협력사 직원 약 7,000명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했어요. 500대 기업 가운데 대규모 직고용 전환을 공식화한 유일한 사례입니다. 다른 곳이 외주를 줄이며 자리를 통째로 비우는 동안 포스코는 그 자리를 안으로 끌어들인 거죠. 그런데 안으로 끌어들였다고 해서 깔끔하게 풀린 게 아닙니다. 별도 직군으로 신설해서 흡수하다 보니 기존 정규직 노조는 처우가 갈라진다고 반발하고 하청 노조는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흡수된다고 또 반발합니다. 정규직과 하청 양쪽이 동시에 반발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결국 직고용조차 완벽한 해답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모범인지 부담을 덜기 위한 정리인지 평가가 갈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외주를 줄여서 비대칭을 만든 회사가 다수이고 안으로 흡수한 회사는 소수라는 것. 흐름의 방향이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노조의 몰락이 통계로 드러나는 진짜 자리를 보셔야 합니다. 외주 6만 명이 사라지면 그 안에 있던 외주 노조원이 같이 사라집니다. 외주 노조원이 사라진 만큼 외주 노조의 동력도 같이 깎입니다. 결국 회사 안에는 정규직만 남는 노조가 됩니다. 외주 출신 동료가 잘릴 때 가장 먼저 옆에서 막아줘야 했던 그 노조가 외주 출신 시청자에게는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 자리 못 챙겨준 노조. 노조를 지키겠다고 만든 법이 노조의 가장 약한 다리부터 잘라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적은 하나오션도 노조도 입법한 정치인도 아닙니다. 외주 자리를 밀어내고 들어오는 자동화, 협력사를 안으로 끌어당기거나 거꾸로 끊어내는 직고용 해외 이전 압력, 이 보이지 않는 흐름이 진짜 적입니다. 지난 3년 사이 6만 개의 책상이 비워진 자리에는 사람 자리 자체를 없애려는 거대한 손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한화오션은 첫 도미노였을 뿐이라고. 그럼 다음 도미노는 어디일까요? 다음 도미노가 어디인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 자료를 봤을 때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미노가 이미 시작돼 있었거든요. 시행 첫날, 그러니까 2026년 3월 10일 아침에 한화오션만 교섭 요구를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아침, 포스코와 쿠팡 로지스틱스도 첫 교섭 요구 대상으로 이름이 올라갔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한화오션은 1호가 아니라 첫 도미노줄에 같이 서 있던 셋 중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행 첫날부터 이미 줄지어 쓰러지기 시작한 도미노입니다. 그 도미노가 어떤 순서로 우리 일상까지 닿는지 4층으로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층은 백화점 입점 매장입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5년 10월에 이미 판결이 한 건 나와 있습니다. 롯데와 신세계 같은 대형 백화점에 입점한 빵집, 시계수리점, 그런 하청 매장의 노조와 본사가 단체 교섭 의무를 진다는 판결이었어요. 한 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총 회장은 이런 비유까지 들었답니다. 백화점 매장을 빌려 입점한 시계수리점 직원들까지 백화점 사장과 교섭하겠다고 나올 수 있다. 비유가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을 비유처럼 옮겨놓은 겁니다. 1층은 이미 쓰러졌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백화점 1층, 빵집과 시계수리점이 이미 그 위에 서 있어요. 2층은 단체급식 대기업이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학교급식, 병원식당, 회사 구내식당, 공장식당, 단체급식 사사라고 부르는 회사들이 있어요. 아워홈, 삼성 웰스토리, CJ 프레시웨이, 현대 그린푸드. 이 네 회사가 전국 학교, 병원, 기업, 공장에서 급식과 식당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매일 먹는 학교 급식, 그리고 부모님이 입원하셨을 때 들어가는 병원 식판이 이 회사들 손에 있어요. 한 신문 인용이 정확합니다. 급식 노동자는 급식업체 사장과 계약한 사람들이다. 원청이 개입할 영역이 아니다. 이게 노동부가 깔아둔 기존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화오션 결정에서 그 기준이 한 번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차례로 누구를 떠올려야 합니까? 학교, 병원, 기업, 공장, 그 식당을 운영하는 사사. 2층 도미노예요. 3층은 금융권입니다. 은행, 카드, 보험. 뉴스핌이 4월 28일에 보도했어요. 노란봉투법발 하청교섭 요구가 금융권까지 번지고 있다고요. 은행 객장 청소 용역, 카드사 콜센터 도급, 보험사 시설관리 모두 도급으로 굴러가던 자리들입니다. 우리가 매일 들르는 은행 입구 청소 이모님, 그분이 다니는 회사가 누구를 진짜 사장으로 지목하는지가 다음 무대입니다. 3층 도미노예요. 4층은 택배와 물류입니다. 그런데 4층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앞서 보신 통계에서 운송업만 외주가 11.8% 늘었다고 말씀드렸죠. CJ 대한통운은 매출 12조 1168억, 영업이익도 10.5% 늘었습니다. 외주를 줄이는 게 아니라 더 강하게 끌어안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러면 안전한 자리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율주행 트럭, 라스트마일 자동화, 자동 분류 창고, 같은 그 회사들이 그 외주 자리를 결국 자동화로 대체하려고 같은 시간에 투자를 늘리고 있어요. 외주가 늘어났다가 어느 순간 한꺼번에 사라지는 자리입니다. 결국 도미노 위에 올라타는 시간이 다를 뿐
같은 줄 위에 있는 4층이에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미노 첫 블록은 한화오션의 급식과 통근버스, 다음은 백화점, 빵집과 시계수리점, 그 다음은 학교 급식과 병원 식당, 회사와 공장 구내식당, 그 다음은 은행 청소 용역, 카드사 콜센터, 마지막은 택배 자동화입니다. 손가락으로 한번 짚어보세요. 부모님이 입원하셨을 때 식판을 들어주시던 이모님, 우리 아이가 매일 먹는 학교 급식, 옆자리 동료를 출근시키는 통근버스 기사님, 그리고 매일 받는 택배, 모두 같은 도미노 위에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노조를 지키려고 만든 법이 그 노조의 일자리를 도미노로 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게 아닙니다. 외주 자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람 자리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자리, 그게 어디일까요? 여러분, 부모님 병원 식당, 자녀 학교 급식, 옆자리 동료의 통근버스, 그리고 매일 받는 택배, 같은 도미노 위에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도미노가 아닙니다. 도미노는 그래도 자리가 옮겨가는 겁니다. 외주에서 직고용으로, 협력사에서 본사로, 사람은 어딘가에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깊은 층에서 벌어지는 일은 자리 자체가 통째로 지워지는 일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조와 협상하기 싫은 회사가 다음으로 고른 카드는 뭘까요? 노조를 없애는 카드일까요? 아닙니다. 일자리 자체를 없애는 카드입니다.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그룹 2030년까지 AI와 로봇과 자율주행에 50조 원을 투자합니다. 총 125조 원 투자 계획 중 절반 가까이가 사람 자리를 기계로 채우는 데 들어갑니다. 피지컬 AI 센터까지 따로 짓고 있습니다. 피지컬 AI라는 말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손과 발이 달린 AI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차량 같은 거예요. 삼성전자는 4,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50조 원 투자를 표명했습니다. K 휴머노이드 연합에 들어갔고 삼성 SDI는 로봇 전용 배터리를 따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SK는 128조 원을 발표했습니다. LG전자는 미국의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회사 베어로보틱스의 경영권을 인수했습니다. 식당 서빙 로봇, 호텔 룸 서비스 로봇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숫자들이 한꺼번에 가리키는 자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시설관리, 운전, 청소, 구내식당. 외주 노조원이 가장 많이 모여있던 바로 그 67% 자리입니다. 도미노 1층, 2층, 3층, 4층 다 같은 자리 위에 있는 겁니다. 그 자리는 옆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사라집니다. 다크 팩토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 없이 로봇만 돌아가는 공장입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불을 켤 필요가 없어서 어두운 공장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던 미래 풍경, 그게 지금 투자 발표 표 안에 적혀 있는 겁니다. 비유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20%까지 떨어졌을 때 보통 사람은 보조 배터리를 찾거나 콘센트를 찾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다른 선택을 한 겁니다. 더 큰 배터리를 사는 게 아니라 휴대폰을 끄기로 한 거예요. 화면을 끄면 배터리 걱정도 없습니다. 노조 걱정도 없습니다. 협상 걱정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가 없어지면 다 끝나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동화로 못 지우는 자리는 다른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손경식 경총회장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원청 기업은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 거래 단절, 해외 이전. 이 두 단어가 이미 자동차와 반도체 업종에서는 진행 중입니다. 미국 공장, 인도 공장, 베트남 공장으로 생산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회사가 한국 안에서 노조와 마주 앉기보다 비행기 표를 끊는 게 더 빠르고 더 싸다는 계산입니다. 노조가 강해질수록 비행기 표 가격이 내려가는 셈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 제조업 안에서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두 개의 출구입니다. 위로는 자동화, 옆으로는 해외 이전.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노조의 진짜 몰락은 외주 6만 명이 줄어든 그 통계가 아니에요. 진짜 몰락은 자리 자체가 사라져서 노조 결성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자리. 그게 진짜 몰락입니다. 사람이 없는 공장에서는 노조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 없는 공장에서는 한국 법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노조가 약해지는 게 아니라
노조라는 개념이 닿을 수 있는 땅 자체가 좁아지는 일입니다. 소름 돋는 건 이 진단이 이미 1년 전에 나와 있었다는 점입니다. 레퍼런스로 살펴본 펜앤마이크 영상, 조회수 150만짜리 영상의 댓글 중에 이런 한 줄이 있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자율주행 자동차와 다크팩토리 투자 확대를 부른다. 한국 기업들이 이 분야를 성공시키면 출산율이 더 낮은 대만이나 태국에서도 사업을 하게 될 거다. 좋아요는 6개였습니다. 조회수 150만짜리 영상에서 좋아요 6개. 그 한 줄은 그렇게 묻혔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꺼내보면 그 댓글이 가장 정확한 진단이었습니다. 의분 1순위 댓글이 880, 정치인 비판 댓글이 1400을 받는 동안 정작 미래를 가장 정확히 본 한 줄은 6에 그쳤다는 게 이 사건의 진짜 비극입니다. 분노가 시끄럽게 모이는 동안 조용한 진단은 묻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약자를 지키려고 만든 법이 약자가 일하던 자리를 통째로 지워버리는 미래를 정작 그 영상의 시청자 한 분은 정확히 보고 있었는데 그 한 줄이 6에 그쳐 묻혔다는 게 말이에요. 분노는 폭발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뭉칩니다.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가슴이 그냥 묵직해집니다. 여기까지 보고 나면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정말로 누구를 위한 법이었습니까? 그래서 이 법은 정말로 누구를 위한 법이었습니까? 이 질문 앞에 통계 하나만 더 올려놓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 고용률 2026년 2월 기준 43.3%입니다. 22개월 연속 하락 중입니다. 청년이 처음 사회에 발을 들이던 입구가 거의 2년째 좁아지고만 있다는 뜻이에요. 그 입구가 어디였을까요? 조금 전에 보신 67%, 시설관리, 운전, 청소, 구내식당. 외주 노동자가 가장 많이 모여있던 그 자리가 청년이 처음 도장을 찍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거기가 6만 명만큼 비었는데 정규직은 늘었으니까 청년 누군가는 운 좋게 들어갔겠죠? 그런데 통계는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정규직으로 늘어난 자리는 청년의 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외주에서 잘린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한 갈래는 자영업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2024년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연간 폐업자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정확히는 100만 8,282명. 외주에서 잘린 사람이 식당을 차렸다가 1년쯤 버티다가 다시 폐업률 통계 안으로 들어가는 이중구조. 잘린 자리는 사라지고 자영업 입구는 비좁고 청년 입구는 막혀있고 이 셋이 같은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풍경입니다. 그런데 묘한 게 있어요. 이 법, 원래 무엇을 막으려고 만들어진 법이었습니까? 시계를 12년만 돌려보겠습니다. 2014년 쌍용차 옥쇠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 손해배상 판결이 떨어집니다. 한 사람이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액수가 통째로 노동자 위에 떨어진 거예요. 그때 시민 4만 7천 명이 한 사람당 4만 7천 원씩 노란 봉투 안에 모금을 시작합니다. 합치면 약 14억 7천만 원. 이 시민 모금에서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굳었습니다. 법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에요. 4만 7천 명의 봉투가 먼저 있었고 거기서 이름이 자라난 겁니다. 그 봉투를 보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강남 펜트하우스에 사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월급에서 4만 7천 원 떼는 게 가볍지 않은 사람들. 외주 청소, 식당, 통근버스 운전. 그 자리에 있거나 그 자리에 있는 누군가의 가족이거나 언젠가 그 자리에 갈지도 모를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6만 명 비어버린 그 자리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보탠 돈이었습니다. 원래 이 법이 막으려던 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 합법 파업의 거액 손배가 떨어져서 노동자가 평생 빚더미에 앉는 일을 막자. 둘, 모회사가 자회사, 하청 형태로 노조 책임을 슬쩍 회피하는 거. 그러니까 계열사 쪼개기를 차단하자. 이 두 번째가 핵심입니다. 같은 회사인데 이름만 자회사로 쪼개서 우리는 사장 아니에요 라고 빠지는 구조. 이걸 못하게 만들겠다는 게 입법 취지였어요. 2026년 하나오션 결정도 사실 이 두 번째 취지의 그림자에서 나온 겁니다. 입법 취지 자체는 살아있어요. 다만 적용이 흐트러진 거예요. 모회사가 진짜로 자회사를 도구처럼 쓰는 경우와 17년 전에 분사돼서 50개 사업장을 거느린 진짜 독립법인까지 같은 줄에 세우는 경우가 같은 한 줄 법조문 아래에서 똑같이 처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0.5%의 희망이 있다면 여기에 있습니다. 폐지가 답이 아니에요. 폐지하면 47,000명의 봉투가 처음부터 헛것이 되니까요. 다만 원래 취지인 계열사 쪼개기 차단은 살리고 일반 도급, 그러니까 독립법인이 운영하는 단체급식 시설관리에는 손대지 않는 식의 분리 적용이 가능한가? 이게 지금 시험대에 올라있는 진짜 질문입니다. 행정기준을 다시 세우고 결정문을 공개하고 어떤 경우는 같은 사장이고 어떤 경우는 독립사업체인지 선을 다시 긋는 일. 어렵지만 이 길만 남아있어요. 원래는 큰형이 동생들을 위해 만든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통과되고 시행되는 그 시기에 동생들이 가장 먼저 잘리고 있습니다. 노란 봉투에 한 사람당 47,000원씩 47,000명이 보탠 돈으로 만든 법이 정작 그 돈을 보탰을 만한 사람들의 자리를 지우고 있는 거예요. 노란 봉투에 한 사람당 47,000원씩 47,000명이 모금하던 그 마음을 떠올려 봅니다. 약자를 지키려던 그 한 줄이 약자를 자르고 있다면 우리는 이 법을 누구를 위한 법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